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불길은 잡혔는데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36명에 이릅니다. 안에서 작업하던 분들 중에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90분이 넘는데요. 네. 아니 이천 용인 안성 여기 창고에서는 작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네, 소방 안전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막 걱정이 돼요. 이맘때만 되면 큰 불소식이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소식 전해야 되는 게 좀 가슴 아픕니다. 조금 각별히 조금 살펴주십시오. 관계 당국에서. 네, 아무튼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다른 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범죄자들의 허점을 쏙 잡아내는 날카로운 수사력, 경찰 개혁의 기둥을 확 세우는 듬직한 통찰력, 아밤주에선 그냥 귀여운 개그력, 경찰청 에이스 곽문정 경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의 꽉불리 곽형사 인사드립니다. 아니 너무 소개를 과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근데 대신 그게 빠졌네요. 제가 뛰어난 외모를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 빠져가지고. 닥쳐. 꽉불리 교복 벗었네요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발하셨네요. 세로이로 이렇게 태어나셨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한 헤어스타일이 그 얼마 전에 끝났던 이태원 클라스의 우리 저 박세로이 박서준 씨 머리입니다. 지금 저기 헤드폰 좀 벗어주세요. 예, 그렇죠.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서. 아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지난주에 우민호 감독님 나오셨더라고요. 그 네. 남산의 부장들하고 내부자들 그 감독하셨던. 그래서요. 거기 이제 이병헌 씨나 이런 분들 나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 뭐 우리 저기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까 뭐 이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한번 제가 살려보려고요. 지금 우민호 감독이나 각종 영화인들한테 어필하려고 머리 자른 건가요? 그렇죠. 곽불리 슬램덩크에 나오는 영감님 같은데요. 네. 그 얘기는 좀 들어줘. 아니요. 저는 서태웅 닮았다는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서태웅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요새는 어떤 일로 바쁘세요?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네. 하위 법령들을 정비하고 또 새로 제정할 건 제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경찰 내부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네. 곽가로이가 열심히 하고 있네요. 저기 지난번 곽불리가 왔을 때 황운하 당선인하고 전화했어요. 예. 통화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단 그 황운하 청장님 통화해서 정말 영광이었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 봤더니 그게 참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기 황운하 당선인이 한 18년 전부터 저기 검찰한테 쫓기고 감시받고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별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98년에 검찰하고 처음에 대립각을 세웠던 게 1998년이에요. 98년이에요? 네, 98년에. 저는 뭐 한 18년 전에 봤거든요. 예. 9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검사가 전화 한 통화로 그 일선의 강도 잡고 이렇게 도둑놈 잡으러 다니는 형사들을 차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래서 왔던. 이 법적 근거도 없고 이게 좀 불법 아니냐 해가지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형사들을 다 원대 복귀시켰습니다. 우리 황운하 청장님 당시에 한 30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예. 그러면서 처음으로 각을 세우기 시작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조폭 특집 저희가 조폭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쫓아가서 조폭 특집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까지 했으면 됐고요. 이번 주부터는 저희 곽불리와 함께 민원 해결에 나서 보겠습니다.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정치자 A씨는 최근 두통과 소화불량, 심한 불면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았는데요. 특별한 원인이 없는 스트레스성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오랜만에 들어도 느끼합니다. 의사,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요.
가능하면 좀 쉬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들고 휴식과 생업을 놓고 고민하던 A씨, 일단 한 달간은 휴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휴직. 야, 쉰다고? 그래, 쉬어. 영원히 쉬어라. A씨를 향한 직장 상사의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A씨의 직장 동료들은 이번은 처음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김가 원래 직원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장 표정이 달라져요. 눈이 돌아요. 우리한테는 안 그러죠. 김가 입사 초기에 소문이 있었어요. 사장님 오촌 조카인가? 뭐 그런. 그렇습니다. A씨는 상사에게 소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A씨가 하지 않아도 될 과도한 업무짓이라는 것은 물론 항의하면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무안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손가락으로 이마를 나 하며 찌르는 행동을 한 적도 있다는데요. 그러고는 욕을 막 하는 거죠. 김한테. 개인적인 심부름도 막 시키고. 못한다고 하면 네가 뭔데 그러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빡치면 네가 부장하지 그랬냐. 막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래요. 그래서 부장님 김한테 엄청 잘해줬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급변한 거예요. 막 깐족깐족 그냥 못되게 굴는 거 있잖아요. 지가 먼저 나가 떨어질 때까지 괴롭히는 거. 상황이 이런데도 A씨는 왜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는 거 녹음해둔 것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저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런 거 다른 동료가 녹음해둔 파일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불법 녹음이라고 증거로 채택 안 될 거라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 나가면 일 구하기도 쉽지 않은 거 알고 버티는 게 답인가 그냥 고민이 많아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는 A씨 사연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아밤주가 약입니다. 아밤주로 오시면 바로 해결해 드리는데 요새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많습니다. 이 직장에서 이렇게 부하 직원 괴롭히는 사람을 요새는 상사치라고 한대요. 상사치. 상사치요? 네. 상사하고 무슨 치 이렇게 합성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오늘 사연 받아보고 막 제가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또 그 앞뒤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점심시간 여러 가지 플랜하게 찾아보고 있으니까 네. 우리 저기 직장 동료분들이 이거 계장님 사연 아니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제가 이렇게 아니 나는 친절한 이거 좀 훌륭한 직장 상사 모든 아니냐고. 직장 상사들은 자기는 훌륭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그래. 좀 반성을 했습니다. 네. 이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네. 원래 이제 폭행이나 이게 지금 구두상으로 말로 해도 실제로 이제 그것도 폭행이에요. 네, 말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상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정신질환까지 이르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일반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과 상해고요.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직장 내에서 이런 식으로 상사나 사용주가 이렇게 했다 이러면 근로기준법으로 좀 더 강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 관련된 거는 가까운 이 고용노동부 관련해 가지고요. 그 진정서를 제출을 하시면 근로관통권이 바로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거 신고하면 됩니다. 예. 핸드폰 녹음기로 녹음해서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나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거 부장 몰래 녹음한 건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또 아까 형사처벌은 우리 경찰도 좋지만 이제 근로감독관한테 찾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요. 국가인권위 제소해도 됩니다. 네. 국가인권위 제소하면 이 사실관계 다 파악한 다음에 행정적인 처분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주 기자님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이 사연에서 그런 나한테 폭언들을 다 녹음했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 일단 증거 능력이 됩니다. 이제 요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몰래 녹음을 했다는 거에서 법에서 처벌하는 몰래 녹음은 내가 대화에 끼지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들 대화를 몰래 가서 기계적 장치를 통해서 녹음한 거 이런 것들을 처벌한다는 취지고요. 제3자 녹음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큰데요. 예. 나와 상대방 당사자의 얘기는
괜찮습니다. 예. 이게 이제 동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별도로 민사나 행정적으로 또 무슨 손해배상이 이렇게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니, 나한테 동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느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 되느냐의 문제는 뭐 예컨대 전화통화하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거 이것도 역시 형사처벌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네. A 씨의 경우 동료들이 옆에서 녹음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동료들이 증인이 되거나 증거를 찾아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녹음을 해줬으면 이것도 증거로 활용 가능하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공개된 대화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3자 녹음 여기서 조금 법적으로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예컨대 이 나쁜 직장 상사 우리 주 기자님 같은 나쁜 직장 상사가 나는 후배들한테 천사야. 저같이 착한 부하 직원을 나는 후배들한테 지시하거나 그런 걸 원래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어쨌든 반만사. 이렇게 만약에 이게 밀폐된 공간이나 회의 장소 같은 데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훈계를 하면서 폭언을 하는데 아무래도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본인은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은 그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녹음을 한다면 이거 자체는 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회의석상 공개된 석상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그 상황에서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 자리에 정식으로 참여해서 대화에 참여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단순 참가자다 이게 인정을 받으면요 내가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훈계하고 욕하는 거 녹음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양진호 회장 그 사건이 있었죠. 예. 아 정말 닭의 머리를 네 그분이 있었는데 네. 이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력도 주변 동료들이 녹화한 그 화면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내용을 한 걸음 더 나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이제 수사기관, 그 다음에 우리 주 기자님 같은 기자분들은 또 기자윤리와 이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공조직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는요, 불법 녹음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증거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 이 법원에서 이제 판례에서는 좀 약간 유식한 말로 이익을 형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법의 이익을 형량한다 해가지고 저울질을 해가지고 예컨대 이렇게 다소의 불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불법은 통으로 다 불법은 맞지만 일반 상인의 불법은 살인사건의 중요한 증거다 그러면 바로 다 부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정리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좀 유식해가지고 네. 이게 좀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정리하네. 감사합니다. 이 녹음만 하는 게요. 우리 형사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죠. 어차피 수사기관 재판에 가지 않습니까? 증거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인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그 녹음이 굉장히 중요한 그 증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불법 도청이나 불법 감청 이게 이 법적인 그 테두리가 모호해지는데 그 얘기는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미래의 소년 코나와님이 증거 가지고도 고소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건 다음 직장을 들어갈 때 내가 신고했던 것으로 인해 다음 직장을 못 잡을까 봐서입니다. 근데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다른 기업에 갈 때 뭐 그 전에 신고했다 이런 걸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품평 조사한다, 알아본다, 업계가 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그 업계 사장들이나 그 갑질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좀 분쟁이 생기거나 네. 조금 논란이 있을 때는 차라리 녹음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죠. 이제 뭐 물론 뭐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대화에 참여하게 하면 가능하지만 아예 깔끔하게요. 예컨대 무슨 계약할 때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하니까 이거 녹음하면서 계약하죠 하고 그 계약 당시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녹음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게 깔끔해져요. 사이가 좋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약이나 뭐 분쟁이 생길 우려가 없어도 그냥 녹음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녹음해 놓으면 말이 안 바뀝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 기자들은 녹음 많이 해요. 그렇죠. 원래부터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녹음을 했는데 녹음기를 틀어놓으면 상대방이 되게 조심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녹음기를 3개를 가져가요. 녹음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우리 같이 녹음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도 안 돼요. 그래서 자 녹음기를 바깥에다 꺼내놔. 그래놓고 자 녹음기 끄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앞에서 꺼. 그리고는
여기에서 발 밑에서 녹음기가 하나 돌아가고 손끝에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녹음해가지고 녹음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예. 뭐 녹음하는 것도 그렇죠. 옛날에는 녹음하는 게 그 조금 약간 뭐 어렵고 그렇죠. 그 낯선 경험들이었어요. 요즘은 휴대폰만 있어도 다 요새는 되니까요. 다 하죠. 다 옛날에는 하니까요. 그 불륜 네. 잡으려고 심부름센터에서 녹음기 많이 그 그렇죠. 설치했죠. 근데 이제 그 녹음기가요, 그 잘 보셔야 됩니다. 불륜 잡으려고 하는 녹음기 설치해서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더 먼저 가요 이걸로. 예. 그러면 이게 불륜의 증거를 잡아는 상대방의 시인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러면 그렇게 잡은 게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형량을 해도 아니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몰래 녹음한 걸 처벌한다니까요. 그래서 불륜 사건에서 무슨 차량에 몰래 녹음기 설치하고 위치 추적기 하면 또 위치정보법 위반, 녹음기 설치하면 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렇게 형사처벌도 되고 나중에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고요. 네. 4199님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보면 녹취록 이런 거 자주 나오던데 그거 다 증거 효과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 녹취록은 실제로 대화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녹음한 거기 때문에요. 그게 다 증거를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도청, 감청 이게 녹음 이게 불법과 불법의 그 라인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예. 특별히 이 도감청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 다 빠져나가서 이 그렇죠.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요. 우리 주 기자님 사실 핵심을 좀 찌르셨는데요. 요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저도 반성하는 입장도 반성 촉구를 하면서 이 법이 생기게 된 근원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9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자꾸 수사기관이 불법 도감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재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제야단체나 우리 노동계 학생운동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도감청해가지고 잡아가는 그런 경우로 많이 그렇죠. 썼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사기관이 불법 도감청을 한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면 마음대로 이제 막 가짜로 막 이 영장 일부러 받아가지고 하지 않냐는 논란이 꽤나 지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92년 12월 11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부산 남구 초원복국에서 저희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초원복집 사건이 터집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 사건은 정말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김기춘. 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으면 90년도에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자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을 치르는데 또 해보니 그때 당시에 통일국민당에서 정주영 씨가 또 후보로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고 김대중 대통령도 민주당으로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민자당의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오셨는데 3당 합당을 통해서 예. 여당 후보가 됐습니다. 이제 압도적으로 1위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세 분의 이 유력한 이 우리 현대사를 뒤흔든 이 세 분의 유력 인사들이 이제 막 그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그만둔 또 검사 출신 김기춘 이제 당시에 법무부 장관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김기춘 씨가 부산에 내려가서 이 초원복집에 내려가서 그 당시에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 안기부 부산시 지부장, 이거 실명 다 말하겠습니다. 우명수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 이규삼 안기부 부산 지부장, 부산 경찰청장, 그렇죠. 박일용 부산 경찰청장, 강병준 부산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환 부산시장, 정경식 부산 지방검사 부산지검장, 김대균 기무부대장, 이 사람 싹 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우리가 선거를 한번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위해서 해보자. 이게 참 세상 창피한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부산, 경남, 경북까지만 이렇게 딱 단결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5년 뒤에는 대구 분들하고 서울 분들하고 다툼이 될는지 그때 대구 분들 우리한테 손 벌려면 지금 화끈하게 도와줘야 된다. 지역 감정이 유치할지 몰라도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된다. 민간에서 좀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김영삼 후보를 밀어야 돼. 이게 실제로 그때 나왔던 대화들입니다. 네, 우리 그 아밤주 현대사에서도 짚고 넘어갔으니까 넘어가자고요. 그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했는데 검찰이 수사했는데 아니 그때도 그렇죠. 참 이때는 검찰이 실제로 이때 당시에 김기춘 전 법무부장 이야기한다. 우리 검찰이 이런 거 다 봐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제 녹취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이 사건이 됐더니 선거법은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정주영 씨 측이죠. 정주영 후보 측이죠. 정몽준 예. 아드님이셨던 정몽준 의원이 예. 이 녹취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통일국민당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통일국민당 그 선거운동원들이 초원복지에 몰래 가가지고 녹음기를 설치하는데 이 녹음기를 설치한 사람들만 이 주거 침입으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이게 참 아니, 그분들도 잘못을 했는데요. 그렇죠. 불법 도청은 났는데 진짜 범죄의 본질이 더 큰 범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 무혐의 해주고 다 봐주고 주거 침입. 그렇죠. 참 이게 그래서 이때 당시 이렇게 시끄러웠던 사건인데 지금 나와 있는 대법원 판결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시 통일국민당 선거운동원들이 이 식당에 주거 침입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불법 도감청에 대한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요. 이거를 막는 법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94년에 그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네. 이렇게 좀 운영을 했는데 근데 참 자, 이게 여기서 초원복집 사건 나니까 좀 또 속상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그럴까요? 네. 남진입니다. 님과 함께. 와우. 저 푸른 초원 위에 초원복집 위에 위에 두두루두루두루. 알았어. 노래 좀 그만 불러라. 내가 죽겠다 너. 부산의 복은 맛있는데 아무튼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불법 도청하면 안기부 엑스파일 기억하죠. 그렇죠. 이제 이 안기부 엑스파일도 참 우리 권력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게 워낙 복잡한 사건인데 제가 일목요연하게 아주 이제 저만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예. 한번 해봐. 예. 이게 이제 처음에는요, 2002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전부터 갈 수가 있지만 2002년에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했던 정모 의원이 공안검사 출신이고 이제 정영근. 그렇죠. 정영근 의원께서 그 당시 한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법 도청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국정원에서 당시 안기부에서 불법 도청도 하고 뭐 이런 녹취록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에서요. 그랬더니 나라가 좀 발칵 뒤집을 뻔하다가 그냥 유야무에 넘어갑니다. 네. 아이고 지금 2002년이면 이제 다 민주화되고 난 다음이니까요. 뭐 이제는 안 그러겠지. 이제는 뭐 안 그렇게 그러겠지 생각했어요. 하고 그냥 좀 유야무야 덮어집니다. 그때도 막 참여연대 이런 쪽에서 고발도 하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다가 2005년에 이제 요즘에 고발 뉴스 하시나요? 이상호 기자님이 당시 MBC의 기자이셨는데 이상호 기자님이 글을 하나 쓰십니다. 내가 이 녹취 관련된 거를 국정원 녹취를 하나 갖고 있다. 네. 자, 그래서 맞습니까? 아니 근데 글 그렇죠. 썼는데 자, 그래서 그 사건의 본질로 갑시다. 그렇죠. 본질로 갑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제 녹취록을 공개를 하는데 이상호 기자님이 녹취록을 했는데 이게 뭐냐? 97년 당시에 이모 삼성전자 부회장, 그다음에 홍모 중앙일보 사장, 이학수, 홍석현입니다. 이 두 분이 97년에 그 신라호텔에서 나눈 대화를 당시 안기부가 몰래 녹음한 내용이었습니다. 여정호본을 통해서 그렇죠. 녹음기를 부착했대죠. 네. 그래서 그럼 이 녹음 내용이 뭐냐 도대체 이 이학수 부회장님하고 홍석현 사장님하고 이 대선 자금 불법 지원하는 문제하고요. 그리고 검사들한테 떡값을 나눠주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이 대화 녹취록에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총 사건이 3개가 된 겁니다. 안기부가 불법 도청한 사건, 그 다음에 대선 자금을 불법으로 삼성에서 지원해 준 사건, 세 번째로는 검사들에게 떡값을 준 사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지금 그때 당시에 전국을 2005년에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웃깁니다. 당시 안기부에서 막 했더니 이게 97년도 문제니까 이게 90년대 중반에 등장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도감청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DJ 국민의 정부까지도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안기부를 해체하고 국정원으로 하면서 다시 거듭나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정관계의 주요 인사들을 몰래 녹음하고 다니던 국정원 내 이 불법 도감청 팀 이름이 미림팀. 예, 미림팀이었습니다. 이 미림팀은 실제 국내 정부 때 해체를 했는데 당시에 국정원에서도 일부 이런 도감청을 계속 해왔던 게 나중에 밝혀진 거죠. 비밀리에 네. 팀을 꾸려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국정원들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선 자금 관련된 것도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검사들의 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던 검사들 사건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더니 검찰에서 이 문제만 쏙 빼가지고요 불기소 처분해버리고 독수의 과실 이론이라고 있는데 불법으로 얻은 증거물들은 이 공식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떡값과 관련된 검사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처벌 안 받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당시에 그 민주노동당으로 비례대표로 오셨던 당시에 이제 노회찬 노회찬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제 국회에서도 인지도도 높고 굉장히 존경을 받던 국회의원이셨는데요. 노회찬 의원이 이 떡값 검사들 명단 7명을 홈페이지인가에 공개를 합니다. 공개했죠. 예, 그래서 이 공개한 문제가 가지고 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권력기관 입장에서 이런 불법 도감청 문제 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나중에 법 적용 부분도 좀 부끄러운 게 검찰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지만 결국 이상호 기자님은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자 이학수가 이건희 회장의 뜻이라면서 삼성의 돈을 가지고 부스러기로 이렇게 떡값을 주고 뇌물을 하고 네. 대선 불법 자금을 주라고 해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떡값이 가거나 움직였겠죠. 검사들도 관련돼 있고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요. 유일하게 유일하진 않죠. 처벌받은 사람이 노회찬 그렇죠. 전 의원 그리고 이상호 기자였습니다. 노회찬 의원님께서는 당시에 이제 이 문제로 의원직이 상실되셨습니다. 그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산 지역에 있는 기관장들이 모여서 했던 92년도 사건. 이 결국 이 사람들 다 처벌 안 받고 나중에 92년도에 있던 이 모임에 처음 복지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렇죠. 다 승진돼. 그렇죠. 당시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은 거제로 옮기셔서 삼선 의원 하셨고요. 네, 국회의원 아마 법사위원장도 하셨던 걸로 법사위원장 기억이 나네요. 했죠. 네. 법사위원장으로서 뭐 했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적극 앞장섰습니다. 예. 그리고 박일용 저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됐죠. 그렇죠. 청장이 됐고 그다음에 정경식 부산지검장은 나중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됩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가고요. 아, 참. 이 불법 도감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너무 거대 담론만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뭐 이런 내용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네. 알려드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대화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한 거 어떻게 되는 건가, 네. 공개되지 않는 회의장에서 녹음하는 이런 판례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것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네.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네요. 빨리 정리해. 몇 분 안 남았어. 예. 그러면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최대한 힘을 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장 아까 우리 주 기자님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불륜 사건에서 내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부분은 합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차량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거는 엄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네. 됩니다. 다른 데다 녹음기 설치 그런 거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심부름 센터에 누구 뒷조사 좀 해줘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불법 심부름 센터를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재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당합니다.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판례도 손해배상 판례도 있습니다. 네. 불륜을 저지른 쪽에서 오히려 이 불법 녹음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100만 원을 승소한 판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녹취록을 따려고 일부러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걸 증거로 제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증거 위조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실제로 있는 판례입니다. 아, 참. 그다음에 전화하는 상대방들을 녹음하는 것도요. 마치 내가 전화하는 어느 일방에게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이것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CCTV 관련된 것도요. 이제 내가 CCTV 설치를 할 때도 녹음이 소리가 들어간 CCTV 설치를 못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네. 그래서 CCTV들이 화면만 나오는 거지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공개되지 않는 장소는 모르겠지만 공개된 장소에서는 이 소리가 들어간 CCTV 설치하면 이게 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녹음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녹음하면 안 되네. 좀 쉽지 않네요. 아니 내가 대화에 참여하는 거는 충분히 녹음할 수 있다니까. 그래요. 제3자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공익을 위한 거거나 사회 정의 차원에서는 가능한데 누구의 약점을 잡거나 누구를 괴롭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좀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주 기자님 말씀하신 아는 기자 한 분도 더 계십니다.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이분은 월간지 기자셨는데요. 아까 안기부 엑스파일을 자기 월간지의 전문을 공개를 했다가 이분도 형사처벌 받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도감청에 대한 실용적 이해, 음악적 고찰 곽불리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도 제가 오늘 말이 빨라져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좋은 정보들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곽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